안녕하세요. 비전공자도 합격하는 국제무역사 1급, 오늘은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8번째 시간에는요, 부정기선과 용선운송 계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우리 교재 페이지로는 102페이지에서부터 107페이지까지 많지 않은 분량이기는 해요. 그래도 이제 정기선 운송과 이 부정기선 운송 좀 구분을 하는 시험 문제가 한 문제 이상은 계속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는 없어서 우리가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들만 빠르게 짚어보도록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정기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정기선은 버스 같은 거다. 시내버스, 시외버스 같은 그런 버스 같은 개념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부정기선 같은 경우에는 관광버스 대절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자, 제가 운송할 화물을 가지고 있는 화주예요. 이런 화주가 배를 가지고 있는 선주에게 네 배 좀 빌려주지 않으련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부정기선 운송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빌려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이거를 빌리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어떤 개념이 있냐면 빌려주는 사람,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빌린 배를 이용하는 용선자가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선주, 용선자는 셈으로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지금 여기 제가 미리 그려놓은 표는 우리 교재 105페이지에 나와 있는 표기 때문에 이제 참고사항으로 그냥 제가 설명을 하면서 체크를 하려고 적어놓은 거니까 이제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부정기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가 버스가 필요하면은 버스 자체를 아예 빌려버리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선박의 주인, 선주라는 개념이 있고, 그리고 그 빌린 배를 이용하는 용선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102페이지에 부정기선의 개념에 보시면 정해진 항로나 규칙 이런 건 없다. 어떤 화물이 있고 그 화물을 가지고 있는 화주의 어떤 요구가 있을 경우에 화주하고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서로 배를 이용하기로 하는 계약, 용선 계약을 체결을 하는 거다. 당연히 어떤 이제 정해진 항로나 이런 것도 없고 규칙성이라고는 찾아보기가 사실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 용선을 하는 경우 어떤 화물들이 주로 용선 계약을 체결하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원유라던가 광물, 곡물 이런 것들이 그 부정기선 운송의 주요 대상 물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정기선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항상 수요가 일정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규칙성이라고는 찾아보기 어렵다 보니까 이제 운송 수요도 그렇고 불규칙하고 불안정해서 글로벌 마켓을 형성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규칙이 없다 보니까 정해진 운임률, 타리프가 없어요. 타리프가 없이 화물의 양이라던가 이런 걸 가지고 아니면 내가 사용하는 이제 선복을 기준으로 해서 운임을 부과를 합니다. 이제 그리고 부정기선 같은 경우에는 정기선처럼 해운 동맹을 결성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왜? 특정 어느 선주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가 좀 어렵다 보니 해운 동맹의 결성 자체가 어렵다라고 하는 점도 체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정기선 운임 같은 경우에는 기본 운임과 할증료와 여러 가지 부대 비용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부정기선 운임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볼게요. 선복 운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프레이트 스페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선박에 어떤 화물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이죠. 선복이라던가 아니면 항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운송한다. 이런 항해를 단위로 해가지고 지급되는 운임을 선복 운임이라고 합니다. 이 운임의 영어 표현 lump freight이라고 하는 표현도 지금 같이 익숙해 두셔야 나중에 우리 무역영어 파티에서 문제를 풀어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어떤 이제 표현이 같이 되어 있는 거는 꼭 함께 기억을 해 두시도록 하고요. 비율 운임,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어야만 했었는데 못 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박이 고장이 났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법규 위반이라던가 그 밖에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었어야만 했는데 여기까지 다 못 갔다. 요만큼밖에 못 갔다. 이동한 비율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 경우가 이제 비율 운임, 프로레이트 이제 프레이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공적 운임이라고 해서 데드 프레이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 용선자가 내가 화물 이만큼 실을 거야. 너네 배 이만큼 스페이스 내가 사용을 할게 라고 했는데 그만큼 물건을 다 못 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너 이만큼 실기로 나랑 계약했잖아. 그러니까 이만큼
공간에 대해서 돈 다 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데드 프레이즈예요. 요만큼만 싣고 요만큼은 공간이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은 이만큼이기 때문에 다 내. 요 실지 못한 이 부분에 대한 운임은 약간 위약금의 성격으로 받는 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지급 운임은 배가 출항하기 전에 미리 지급하는 운임. 그래서 어드밴스드 또는 프리페이드 프레이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반송 운임 같은 경우에는 최초의 지정한 목적지가 아니라 또 다른 곳으로 지정한 목적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이제 운송되는 경우에 지급이 되는 추가 운임이다 라고 해서 back freight이라고 한다고 하는 점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용선 계약을 체결을 하고 비교적 단기간 내에 화물을 선적하는 경우도 있고, 내가 한 3개월 뒤에 물건을 실어 보낼 건데 말이지 그때 배 빌려줄 수 있어 하고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실제 선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떠한 경우냐에 따라서 단기간이냐 비교적 긴 시간이냐에 따라서 현물운임 스팟 레이트가 선물운임 포워드 레이스로 구분이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현물운임 같은 경우에는 수요와 공급률에 따라서 이제 운임이 결정이 된다. 이제 곧 실을 거니까 그 당시에 수요와 공급률에 따라서 운임이 결정이 되지만, 이제 선물운임 같은 경우에는 미리 미래의 운임을 결정을 해두는 거다. 미리 운임을 합의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속 항해 운임 같은 경우에는 특정 항로, 정해진 역에서부터 여기까지의 특정 항로를 반복해서 항해하는 경우에 그 전체 항해수에 대해서 이제 지급되는 운임이 되겠고요. 그리고 장기 계약 운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장기간이에요. 1년에서 최대 10년 정도까지도 봅니다. 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되는 항해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 기간 전체에 대해서 운임을 지급하는, 이거를 장기 계약 운임이라고 해요. 자, 이제 부정기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선 운송 계약 체결이 되면서 선주는 배를 빌려주고 용선자는 배를 빌려서 이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용선 운송 계약의 형태가 총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항해 운송 계약, 기간 운송 계약, 나용선 계약이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 교재에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적어 놓은 게 간접 선비 중에서 간접만 적어 놓은 거고요. 우리 교재 105페이지에 나와 있죠. 그리고 직접 선비에서 직접만 적어 놓은 거고, 그 다음 운항비가 있어요. 이거는 선주가 배를 빌려줄 때 이런 것들 중에서 어디까지 포함을 배에다가 시켜가지고 빌려주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 이사할 때, 이사해보셨나요? 이사할 때 이사 견적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 이사, 내가 물건 다 포장해놓고 아저씨가 와서 물건 실어주고 이제 이사할 곳으로 가가지고 물건만 내려놓으면 내가 다 풀러가지고 하는 거. 그리고 반포장 이사가 또 있어요. 어느 정도 이제 포장하고 내려놓고 정리하는 거를 좀 도와주는 거. 그리고 완전 포장 이사, 나는 그냥 집에 가만히 자다 일어나면은 이삿짐 센터에서 아주머니 아저씨들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내 짐을 주섬주섬 싸. 그러고 나서 차에 실어요. 그러고 나서 도착하면 또 가가지고 풀어가지고 정리까지 해주는 이런 포장이사가 있죠. 그 중에 어떤 거냐에 이제 어떤 거를 고르느냐에 따라서 이제 비용이 좀 달라지죠. 이제 우리 용선 운송 계약도 약간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보야지 차터 항해 운송 계약, 항해 용선 계약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한마디로 선주가 다 해 라고 하는 거예요. 선주가 이거 배 빌려줄 때 다 포함시켜서 해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특정 항구 간에 정해진 화물을 운송하도록 계약하는 건데, 이게 한 항차일 수도 있고 연속된 항해 용선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주가 너가 다 해, 선주가 다 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다 보니까 선장도, 배를 운항할 선장이 필요하겠죠. 선장은 누구의? 선주의 대리인이다. 그래서 여기 선장을 추가로 적어 넣을게요. 선장도 선주의 대리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결국에는 선주가 우리 교재에 보시는 것처럼 103페이지, 선주가 선박의 항해에 대한 모든 책임과 비용을 부담하고 운임은 운송 화물의 수량이라던가 또는 선봉량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비, 운항료 이런 일체상 선주 부담이고,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보야지 차터에서 하역비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배를 선주가 빌려줄 때에 이런 것들 다 포함시켜가지고 빌려주는데, 배에 물건을 싣고 내리는 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요 하역비 어떻게 할 거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하역비가 나오는데요. 하역비 들어가기 전에 운항비는 어떤 것인가요? 운항하는 데 들어가는 기름, 아니면 항만 이용료 이런 것들이 운항비가 되겠고, 직접 선비는 뭐가 될까요? 직접 선비 같은 경우에는 선원 필요하죠. 그리고 배 안에서 먹고 마실 음료수 같은 것들도 필요하고, 배 고장났을 때 수리할 수리용품 이런 거를 선용품이라고 하는데, 이런 선용품도 직접 선비에 포함이 되겠고요. 그리고 수리비 같은 것들. 간접 선비는 뭐냐? 선박을 처음에 이제 사면 등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보험도 가입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간접 선비라고 해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간접 선비는 전부 선주가 일단은 부담을 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하역비 얘기를 하고 있었죠. 교재로는 104페이지고요. 맨 위에 있는 게 라이너 텀 또는 벌스 텀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이거는 뭐냐면 운임에 적재랑 양육하는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선주가 배에 물건 실어주고 도착하면 배에 물건이 있는 것들을 내려주고까지 한다는 거예요. 보통 사실 이거는 전기선 운송 계약에서 많이 써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우리 항해 용선 계약에서 썼다라고 하면 그때는 라이너 텀이 아니라 벌스 텀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은 쭉 보시면 전부 다 F로 시작하죠. 우리 인코텀즈에서 F로 시작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막 프리 이랬던 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앞에 있는 F는 free예요. 근데 누가 자유를 외치느냐? 바로 선주가 자유를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free, in and out. 선주는 자유예요. 난 하지 않아도 돼. 배에다가 물건 올리고 그리고 내리는 거. in and out 모두 나는 free야 라고 해서 교재에는 운임에 적재 및 양육 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조건이다. 그럼 이거 누가 해야 될까요? 당연히 선주가 안 하면 용선자가 해야 되겠죠. 그리고 free in은 선주가 배에 물건을 실는 거는 안 해도 돼. 근데 내려주기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시면 운임의 적재 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조건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free out은 free in의 반대가 되겠죠. 선주는 free예요. 자기가 out, 배에서 물건을 내려주는 건 안 해도 돼. 다만 어떻게 in, 올리는 거는 선주가 해줘야 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주가 free예요. in, out, 거기에 더해서 스토리지까지 해서 운임에 적재, 양육, 적부 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거다. 그럼 용선자는 배에다 물건 실어서 그 안에다 물건 이렇게 잘 켜켜이 넣고 그러고 나서 목적지에 도착하면 물건을 내리는 것까지 용선자가 하는 거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끝판왕이 있죠. 선주 프리의 끝판왕 FIOST까지 있어요. T가 뭔가요? 트리밍이에요. 해서 운임의 적재 양육 적부뿐만 아니라 정리 비용까지 포함되지 않은, 그러니까 그 안에 배에 물건 실어놓고 정리하는 것까지 전부 용선자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배에 물건을 싣거나 배 도착지, 목적항에서 물건을 내리거나 할 때에는 그 필요한 어떤 시간이 있겠죠. 이 필요한 시간을 정박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이 정박기간을 무한정 둘 수는 없잖아요. 이 배를 빨리빨리 돌려야 선주도 먹고 살 거 아닙니까? 뭐 이미 먹고 살만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큰 배를 가지고 있으면 어쨌든 이 약정된 정박기간이 있는데 그 정박기간을 넘기면 우리가 앞선 강의에서 봤었던 채선료라고 하는 디머리지 가 발생이 되기도 하고, 약정된 정박 기간이 있는데 용선자가 물건을 더 빨리 실었어요. 혹은 더 빨리 내렸어요. 정박 기간을 줄였어요. 이때에는 조출료라고 해가지고 선주가 그래 잘했어. 내가 돈 좀 돌려줄게 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보통 조출료는 채선료의 한 50% 정도 수준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타임 차터라고 해서 기간 용선 계약이라고도 하고요. 정기 용선 계약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지금 항해 용선 계약 같은 경우에는 선주가 다 해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기간 용선 계약 같은 경우에는 있잖아, 용선자가 그 운항비만 좀 내, 기름값이라던가 있지, 그 항만 이용료 그것만 네가 좀 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만 네가 좀 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간 용선 계약은 이름에서 보이는 것처럼 정기 용선 계약이라고도 하는데요. 선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 기간을 정해서 용선하는 계약을 말해요. 그래서 이때에도 선장은 선주가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딱 진짜 운항비만 네가 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에도 선장은 선주의 대리인이 되겠죠. 왜? 선주가 얘를 고용했거든요. 얘라고 하시면 안 되죠. 이분을 고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선장은 선주의 대리인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기간 용선 계약서를 발타임 폼 또는 프로듀스 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이제 객관식이 한 번씩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어떤 용선 계약서의 폼이 영어 표현으로 나온 거는 지금 기간 용선 계약, 이 정기 용선 계약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기억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기간 용선 계약, 이 정기 용선 계약에서 용선을 한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배를 빌렸잖아요. 그럼 그 기간 동안엔 내가 이렇게 써도 되는 거야. 이 기간 동안에 또 제3자한테 이 배 너가 한 달 동안 써 라고 하면서 돈 받고 또 대여를 해줄 수 있어요. 거기서 차액을 남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나용선 계약, 선체 용선 계약이라고도 합니다. 베어보 차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선주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배 내가 사가지고 등록하고 보험 가입해놨어. 나머지는 용선자야.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기본적인 사항만 선주가 해놓은 거죠. 배 처음에 살 때 꼭 했었어야만 하는 거. 우리 자동차도 사면은 반드시 책임보험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딱 거기까지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냥 용선자에 네가 알아서 좀 해라. 선장 임명까지도, 선장 고용까지도 해서 지금 나용선 계약, 선체 용선 계약에서는 다른 용선 계약과 다르게 선장은 용선자의 대리인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정 기간 동안 선박의 소유권, 비교적 장기간이에요. 그래서 선박의 소유권 빼고 나머지는 다 용선자가 부담을 하고 선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용선 계약 같은 경우에는 긴 기간이고 보통은 그 기간이 지나면 아예 선박의 소유권이 용선자에게 이전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용선 계약 형태에 따른 비용 부담을 구분해서 지금 이 표에 있는 것, 여기 칠판에 있는 이 표가 105페이지 아래쪽 표에 나와 있죠. 여기에 선장만 이제 추가를 해가지고 적어 넣으시면 똑같아요. 그래서 자, 이제 106페이지 출제 유형 파악하기 보겠습니다. 1번 문제는 좀 단순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풀지는 않을 거고 답은 3번이고 A가 틀린 보기인데요. A만 좀 바르게 고쳐볼게요. 정기 용선 계약에서 하역비의 경우 선주와 용선자가 합의하여 결정한다. 아니, 하역비를 선주하고 용선자가 합의해서 결정을 하는 건 맞아요. 근데 어디서? 항해 용선 계약에서. 이거 헷갈릴 수 있어요. 이런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되고요.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정기선 운송과 부정기선 운송에 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잘못된 보기만 제가 이 강의에서는 고쳐볼 건데요. 여러분께서 공부를 하실 때에는 맞는 보기도 찬찬히 꼼꼼하게 꼭 읽어보셔야 돼요. 이 보기가 뭐 이제 우리 앞으로 치르게 될 국제무역사 시험에 약간 변형이 돼서 나올 수도 있고 그 틀리게 해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꼭 맞는 보기도 살펴보시고, 이제 틀린 보기는 1번인데요. 부정기선에서 선주 간 해운 동맹을 결정하여라고 되어 있죠. 죄송합니다. 결성하여가 맞겠죠. 결성하여 동맹의 정책에 따라 화주에게 불리한 운송주권, 운임률 등이 책정되기도 한다. 우리 뭐라고 했나요? 정기선 운송에서는 해운동맹을 이제 결성을 해가지고 어떤 경제적으로 자기들의 어떤 안정화를 선사들이 가져가지만 부정기선 시장에서는 이제 해운동맹을 결성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제 유형 파악하기까지 풀어봤고요. 우리 앞서 배웠던 정기선 부분도 그렇고 오늘 배운 부정기선 부분도 한 번 더 꼼꼼하게 복습을 하고 이번 시간도 이제 마무리를 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도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